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정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그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네. 실제 들어갔습니까? 네, 일부가 들어갔고요. 네. 일부 들어간 곳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면적인 휴원이라기보다는 좀 부분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휴원에 참여한 어린이집들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어린이집들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일부가 참여를 했는데 일단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같은 곳들은 대부분 휴원을 보류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대전, 부산 등은 자율등원 방식을 채택을 해서 네. 휴원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민연에 따르면 한민연 회원 어린이집 한 14,000여 곳 중에서 한 네. 만여 곳 정도가 동참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한 5,100여 곳 정도. 네. 한민영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어린이집 단체 중에서 그 전체를 포함하는 단체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크게 한 3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요. 네. 한호총이라고 불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크게 한 3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서 1개 단체가 이번에 휴원에 들어갔다. 그중에서도 일부가 돌입을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적인 휴원이 아니고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20에서 30% 정도의 가동률로 축소 운영 방식으로 참여를 했고 네. 임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게 됐을 땐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닫진 않고 일부 운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부만 받았다라는 네. 말에 어떤 애는 받고 어떤 애는 안 받냐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한 학부모의 협조를 얻어서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들은 등원을 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부모들은 원화를 보냈을 땐 막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사전 준비 없이 임의로 문을 닫게 되면 시설 운영을 정지하면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또 어기게 되면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될 수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시설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 원장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하여튼 학부모들은 상당히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복지부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부모의 완전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휴원은 불법이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연가투쟁 형태로 해서 한 휴원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네. 학부모가 뭐 어린이집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좀 강제로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시군구 등에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런 네.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4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한 민원이 4건 정도 접수가 돼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쓰라 그래도 그 부모들은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이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그렇죠. 네, 예.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하여튼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논란으로 집단 휴원까지 이르게 됐고요. 물론 큰 혼란은 오늘 없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보육 대상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은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되죠. 예, 바로 다음 주거든요. 걱정이 아닐 수 그렇기 없을 것 때문에 같습니다. 굉장히 네. 큰 걱정인데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또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사각지대, 그건 어떤 네, 겁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맞춤반이랑 종일반으로 네. 나눠서 이분화해서 아이들을 받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부모가 맞벌이면 종일반으로 배정을 네. 하고 외벌이인 경우에는 맞춤반으로 배정을 하겠다. 외벌이라는 건 이제 가족 전업주부가 있는 걸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배정을 해서 종일반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 네. 그리고 이제 그 맞춤반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6시간, 그리고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월 한 15시간 정도 긴급 보육 바우처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기준이 취업을 둘 다 했느냐 아니냐 이렇게만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엄마가 학업 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스터디맘이라고 불리는데요. 뭐 대학원을 재학 중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으면 또 곤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이라든지 프리랜서로 있으면 취업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또 곤란한 네.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그 사각지대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네.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간극을 좀 좁히는데 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휴원한 것은 이 예산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에서 휴원을 했던 것이죠. 그건 휴원 투쟁을 했던 것이죠. 맞춤반이랑 종일반에 대한 지원 금액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예. 뭐 일주일째 남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일주일 안에 이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모하고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보육 당사자니까요.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의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오늘 11월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이게 반가운 소식으로 봐야죠. 어느 예,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두 군데인데요. 네. 충정로역과 삼각지역입니다. 이 두 역은 모두 지하철이 2개씩 지나가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 시내 중심가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주거비 부담이 우리 청년들한테 좀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을 해서 이 내용으로 조례가 오는 27일에 본 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공포가 되게 되는데요. 네. 서울시는 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를 거쳐서 11월 달에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인근에 착공을 해서 입주는 한 2018년 중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군요. 예,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역세권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충정로역과 이태원역이라고 하셨나요? 삼각지역입니다. 삼각지역이요. 네. 그럼 상당히 중심가인데 예. 혹시 임대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택들이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이제 최초의 임대료를 협의할 때는 네. 협의를 해서 좀 정해라라는 내용이 포함이 협의를 한다는 됐습니다. 것은 임대업자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랑 협의를 해라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같이. 서울시도 네, 같이. 그래야 이게 맞습니다. 되겠죠. 예, 그렇게 되고요. 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제2,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역세권 용도 지역을 좀 준 주거 지역과 상향 지역으로 이제 올려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혜택도 받았으니까 민간 사업자도 일정 부분 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권고사항밖에 안 되겠죠, 그죠? 네, 사실 권고라고 합니다. 강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강제는 얼마 아니고요. 이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좀 어려운 거고 또 임대료가 매년 상승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연 뭐 몇 프로 이내로 좀 규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소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한 60에서 80%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네. 나머지 중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거 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하고요. 네. 이 중에서 한 10에서 25%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 단순하게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이제 일도 하고 놀 수도 있는 마을의 개념으로 좀 짓겠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도전숙이라고 해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가 임대주택이 지금 서울시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기능을 첨가한 주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네, 좋은 맞습니다. 정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여튼 그 임대료 부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김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